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5주년을 맞은 3.1절 태극기는 개항하셨나요? 3월 1일 금요일 프레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병원 업무 복귀 시한인 어제까지 돌아온 전공의는 294명,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 등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태가 점점 커져서 환자들의 불편만 커질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40일, 여야는 어젯밤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비례대표를 한석 줄이는 대신 지역구를 한석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시끌시끌했던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50억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주당 출신의 최현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친문 좌장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공천 배제 컷오프가 되면서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는데 정치권 소식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평소보다 저희가 1시간 일찍 시작해서 중간에 105주년 3.1절 기념식 보겠고요. 많은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40일 앞두고 선거구가 어젯밤에야 여야 합의로 확정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한석 줄였고요. 대신에 지역구 의석을 한 자리 늘리면서 전북 지역이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게 됐는데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이거는 부결로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합의가 됐는데 언론들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거구 꼼수 통과, 늑장 통과, 좀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지나쳤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법에는 이제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41일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가 법을 안 지키는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하나 줄고 경기도가 이제 3개가 늘었죠. 인천도 하나 늘고. 예.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북입니다. 전북은 이제 민주당이 텃밭이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꼼수로 전북을 하나 늘리면서 오히려 이제 비례를 하나 줄여버린 거죠. 저는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좀 보면은 이제 선거일을 37일 앞두고 처리됐던 이제 17대 총선보다 이제 4일 빨라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좀 피했습니다만은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북 지역 얘기도 하셨고 비례대표 줄였다는 얘기도 했는데 쭉 보시면서 문제가 있다 보십니까? 네, 물론 전북에 한석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따지면 부산도 한석 줄여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당 야당이 항상 선거 1년 전에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서로의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여론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룰을 정하라고 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어떤 기관을 구성을 해서 이들에게 맡겨가지고 룰을 정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획기적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령 선거구를 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의 시군구를 합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울보다 8배가 넓은 그러니까 이동거리만 7시간 강원도 쪽이요?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보다 이동거리가 더 많았다라는 어떤 잘못된 어떤 선거구 획정을 좀 피했다는 거에 그나마 의의를 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총선 때 좀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드는데 자,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 부분도 한번 잠깐 짚어볼 텐데 민주당에서는요 고가의 선물 이거 추가해서 또 발의하겠다. 국힘 쪽에서는 이제 정쟁은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요. 거부권은 이제 10일 이내 하거든요. 근데 재의결은 이제 날짜가 정해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회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헌법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행은 이제 거부권 하면 바로 이제 즉시 재의결 투표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은 꼼수로 이게 혹시 국민의힘에 이탈 컷오프 되는 의원들이 있으면
혹시 이게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나? 예. 이런데 꼼수로 계속 시점을 늦춘 거예요. 아주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유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절대 나쁜 이런 데 관행은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 자체가 아주 이제 정치적인 악법이에요. 악법.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거는 뭐 특검이 두 개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게 지키는 50억 특검, 이런 특검이고, 그다음에 그 도이치 특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적을 공격하는 김건희 여사, 이런 게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폐기된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민주당이 이런 걸 다시 추진한다? 이러면 이게 국민 여론이 용납 안 할 겁니다. 악법이라고 뭐 말씀하셨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재발의하겠다 민당 쪽에서 어떻게 네. 뭐 재발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면 예. 22대 들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뭐 국민의힘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더해서 고가 선물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요 가족 비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대 가족 비리가 있었는데 본인의 재임 시절에 이걸 처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지만 예. 나중에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본인의 재임 시절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던 것이 본인들에게도 결과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책적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조차도 신중해야겠지만 하지만 본인과 어떤 이해 충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인천 계양을 뛰어들었는데 명룡대전 뭐 계속 빅매치다. 이번 네. 최고 빅매치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옆 동네죠. 계양 갑에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해요.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최원식 전 의원인데요. 예.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법연수원 동기에는요, 이 정성호 의원도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에서 학생 운동을 했었는데요. 이런 학생 운동 경력이 없던 이재명 대표의 의식화를 담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정신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최원식 전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19대 의원으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민주당에 몸담을 당시에 성남시장이면서 이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했던 이 대표가 주로 이 정치적인 조언을 구했던 사람도 최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뭐 의식화를 뭐 담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최원식 전 의원을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의 옆 동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옆 동네 배치를 해서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호위 작전 펴겠다.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최원식 이분이요. 이분이 19대 때 계양을에서 이제 국회의원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인데 예. 그때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의식을 학습할 정도로 예. 원래는 이제 절친이었죠. 근데 옆 동네에 온 거는 아마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요. 같이 이제 협공을 하자. 협공을 하자. 이런 데 의도가 있다고 공관위원장이 이미 발표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위한 4명의 포위한 후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옆에 최원식, 그다음에 남양주 병의 조광안, 네. 이분도 이재명 대표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대립했죠. 그다음에 성남 수정의 장영하 변호사, 네. 이분이 굿바이 이재명 책을 쓰신 분이에요. 장영하. 그리고 이제 서울 양천 갑의 구자룡, 예. 구자룡 변호사는 이제 이재명 저격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희룡 후보 외에도 4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4명이 아마 협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하죠. 서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를 꽁꽁 포위하고 있는 게 사면으로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면 초과 상태죠.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출마 여부부터 일단 밝히라. 아직 출마 결정 안 됐습니다. 공천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은 출마를 해야 뭐 서로 싸우든 뭔가를 할 텐데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언제 나오는 거냐 궁금해들 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개항으로 출마할 것이고요. 네. 이 선거를 보면은요, 이 1등 전략, 2등 전략이 있고 또 3등, 4등 전략이 있어요. 원희룡 그 전 장관의 좀 전략을 보면요, 확실히 1등, 2등 전략이 아니라 3등, 4등 전략이다. 왜 그러냐? 선거를 칠 때 가장 난감한 게요, 돌발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1등, 2등은 돌발 변수를 최대한 이 컨트롤하는 게 관건이고 3등, 4등은 돌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유동규 자유통일당 후보, 예. 그러니까 출마를 하기도 전부터 앞서서 출마를 완주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곧 원희룡 장관과의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우리 법률가 출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자유통일당과의 어떤 단일화 조건에 상식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걱정이고요. 사실 표라는 거는요, 이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표가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개항을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표가 적은데 그 표만 갈라지고 있는 조건이다. 또 여기에 최원식 전 의원까지 합세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후보는 원희룡인데 원희룡 장관이 안 보여요. 자꾸 다른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 후원회장 이천수 전 축구 국가선수 대표, 네. 아니 4년 전에는 파란색 민주당 어깨띠를 맸는데 이번에는 그랬었죠. 빨간색 띠를 맨다? 그럼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참 3등, 4등 전략으로 보인다. 안타깝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호섭 변호사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 문제로 당내에서 좀 잡음이 있을 때 그저께인가요? 입당도 뭐 탈당도 뭐 자유다라는 걸 겨냥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SNS에 출마도 불출마도 자유다 이렇게 좀 맞받아치면서 빨리 나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쯤 이제 이재명 대표 좀 공천이 확정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공천 제일 여부? 마지막으로 제일 이게 늦게 하지 않을까. 가장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제 미리 이재명 대표를 공천해버리면 예. 그럼 이게 또 후속 공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에 놓여 있는 지뢰 있잖아요. 내관. 이게 아직 한 5개 정도 남았다 봐요. 바로 이제 임종석 지뢰는 하나 터져버렸고요. 남아있는 게 추미애 지뢰. 그 다음에 이은주 지뢰.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들. 바로 이제 박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치적 멘토 정동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럼 이게 지뢰가 4개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박용진 또 지뢰가 있어요. 아마 이제 임종석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박용진 이분이 탈락됐을 때 이탈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경선이 끝나면요? 이렇게 아직 지뢰가 5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 공천 여부, 이것도 상당히 아마 파장을, 왜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거기에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국민의힘 공천이요,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조금 조용하다고 하는데 잡음은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좀 쇄신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모씨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과연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픽이잖아요.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지난번 민주당의 비례 제도를 보면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통로로 쓰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부족했던 어떤 공천 부분을 인적 쇄신을 비례대표 공천에서 보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여당 공천 사항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단어로 올드 앤 90.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늙어 있고, 그다음에 90은요. 국민의힘 현역이 113명입니다. 그중에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이 90명이에요. 근데 그중에 90%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의 탈락률이 7%가 되지 않아요. 근데 21대 보면요, 지난 21대 44%의 현역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대만 해도 24%가 됐는데 이번에는 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로밖에 볼 수가 없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예. 현역을 대거 다시 재공천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쇄신이 없다, 감동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앞으로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 본선 무대에서 국민들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역 불패, 뭐 그리고
쭉 현역들이 이어지니까 늙은 정당 뭐 이런 분석들도 신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그 지역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목표는 이기는 공천이에요. 이기는 공천. 결국은 이제 강한 공천. 따라서 저는 물갈이라든지 쇄신은 이제 그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기는 거고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국민의힘 계열이요 43%를 물갈이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예. 그때 민주당은 28% 바꿨어요. 많이 바꾼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역구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분들이 다 강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공천이 지역구는 아주 이제 잘 됐다. 강자들이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청년, 여성, 장애자 어떻게 배려하느냐? 바로 이제 그래서 비례가 있잖아요. 비례에서는 이제 배려하는 이제 뭐 여성이든 청년이든 많은 이제 할당해주는 이런 게 공천. 이게 저는 바람직한 공천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은 한마디로 이제 그 조용한 감동이다. 조용한 감독이다. 예. 잡음 없이 조용하게 감동을 주는데 저 감동적인 장면이 4개만 보면 네. 첫째는 이제 한동훈의 불출마. 이재명 대표 불출마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장제원의 희생. 지금 민주당의 실세가 누가 희생했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구자룡 변호사의 경선 승리, 장해찬 최고의 경선 승리. 지금 민주당의 30, 40대 신인이 경선에 이긴 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저는 국민의힘의 감동적인 조용한 감동, 시스템에 의한 감동이 되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공천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국민의힘이 아직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뭐 감동이 없다고 하니 네. 뭐 국민 추천제 이 카드를 좀 고려하고 있는데 뭐 단수, 우선 뭐 이런 저희가 많이 들었었는데 네. 국민 추천제 이거는 뭔가요? 일단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략적 판단으로 후보자를 고른다라는 점은 전략공천과 이 국민 추천제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 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이 전략공천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너무 없다, 또 현역 불패다 이런 비판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천이 결정되지 않는 뭐 서울, 강남, 을 등 여당에서 우세한 지역들의 국회의원 이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국민추천제를 좀 활용을 해서 이 정치 신인을 좀 발굴해 보겠다라는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르면 오늘 이 국민추천제 관련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민추천제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혹은 우려되는 점들도 있다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 과정에서 자동 탈락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 또 예비 후보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 지점이고 또 한 부분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연고도 없는 지역에 청년 이 후보들을 대거 놓으면서 결국 낙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 신인들의 오히려 무덤이 됐다라는 지난 과오를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점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국민 추천제 놓고 뭐 쇄신이 뭐 없단 비판을 만들어 좀 피하려고 했던 제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뭐 짧게 한번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아마 이제 그 초강세 지역의 강남이라든지 영남의 일부에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이제 공천에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이제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 좀 보완할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도 자체는요 아주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리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고요. 기념식 마치는 대로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미래세대 대표 학생들과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재홍입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앞서 함께 보신 영상은요, 자유가 억압되고 고통받던 어둠의 시기가 끝나고 조선에 다시 빛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당시 애국 선열들의 마음을 담은 오프닝 영상이었습니다. 올해 3.1절 기념식을 통해서 어두웠던 당시 자유와 독립의 빛을 밝히기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그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숨은 영웅이었죠. 양규 장군 역을 맡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지승현 씨가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또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로 4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주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빛을 밝힌 여러 분야의 수많은 영웅들의 위대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기,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한 줄기 빛이 피어나다. 자주 독립을 위한 희망이 가장 거세게 타올랐던 순간,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나선 거국적인 비폭력 저항. 종교와 계층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외친 대한 독립 만세. 우리의 외침은 세계가 주목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타지에서도 구국을 위한 외침이 이어졌으며, 농기구 대신 총과 칼을 들고 투쟁하였고, 국내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경제산업 분야, 교육 분야에서의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으며,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운동까지 다양한 분야의 애국활동이 만들어낸 자주독립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삼일운동에서 시작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은 이 모든 분야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선언서 낭독 순서입니다. 올해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국민들과 더욱 의미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나이와 계층을 초월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독립을 위해 활동하셨던 당대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심정을 담아서 독립선언서 낭독 현장을 뮤지컬 퍼포먼스로 재현하겠습니다.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 물이 넘칠 때에도 강이라 했고 흐르던 물이 말라버리던 때도 우리는 강이라 불렀는데 지금 허름하는 마음이라 하여 우리가 여기를 강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물이 물로 휘어지고 길은 길로 휘어진다고 우리들 중에서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어른 마음이라 하여 우리가 여기를 강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물이 물로 휘어지고 길은 길로 휘어진다고 우리들 중에서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억울을 떨쳐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내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이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함에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이를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수 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역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의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만 진화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세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행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일심동맹, 빛나는 조국의 독립의 그날까지 다 함께 일어나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될 때까지, 한줌 흙이 될 때까지.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그대로 생생히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105주년 3.1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 독립유공자는 총 103분이며 오늘은 그중 5분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독립유공자 유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윤상형 님입니다. 훈장증 고윤상형.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애국장 2024년 3월 1일 대통령. 손자 염동원님께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이현속 님입니다. 건국훈장 애족장 고 이현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이충길 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이항로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이항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이종식 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심득춘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심득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심운일 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정진웅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정진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정준량 님께 수여됩니다. 네, 이상으로 정부 포상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인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는 3.1 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 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기념 공연은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선열들의 송가와 또 애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후손들의 답가로 준비했습니다. 기념 공연 첫 번째 순서는 독립운동가 한영석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한국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의 수록곡 한국행진곡을 그룹 라포엠의 유채훈님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애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나의 영웅이라는 곡을 4인조 남성 중창단 그룹 라포엠과 함께 어린이를 포함한 전 세대로 구성된 합창단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자주 독립의 그날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빛이 되어준 영웅들의 노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친구야 우리 거친 손을 잡고 압록강 삼킬 파도 일으키자 정의의 횃불 높이 들고서 두려워 말고 앞으로 가자. 함께하자. 지금은 약하지만 더는 억압받고 살지 않을 거야. 힘을 모아 지금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향해 우리 앞으로 가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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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해방의 노래소리가 울려 승리가 눈앞이다. 수많은 시간 속에 숨겨진 눈물들, 그대는 홀로 이 길을 걸어왔네. 어둠을 이겨내며 넘어야만 했던 그 소원들은 다 이뤄질 거야. 우린 꿈을 꾸는 걸, 높은 곳을 향해 뛰는 걸, 지금껏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꿈은 이루어질 거야.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온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를.
네,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내일을 이어나가자는 선열들과 후손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 줬습니다. 출연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1절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 만세 3창을 진행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2분과 미래세대 후손 대표 2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고 유관순 열사의 후손이신 유덕상님, 이화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최진 학생,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독립유공자 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이신 인대위님, 중앙고등학교 학생회장 유백민 학생이 만세 3창 다짐을 하겠습니다. 105년 전 그날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 놓아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 선열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더 밝게 비춰나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자주독립의 불꽃이 되었던 선배들의 희생이 더욱 값지게 기억될 수 있도록 새롭고 희망에 가득 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어 나가겠습니다. 나이와 계층과 종교로 넘어 선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연명했던 조선의 독립, 그 의지를 일어나가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3.1 만세운동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발자국을 남겨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3번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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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보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 대표, 여야 및 정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주한 외교단, 학생, 시민 등 총 1,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잠깐 요약하면요. 3.1운동은 미래지향적 독립투쟁이었다. 모든 독립운동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일 과거를 잊고 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유, 인권, 법치를 공유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됐다. 그러면서 내년에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데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핵과 미사일에 의존해서 북한 주민들이 도탄과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해서 개탄스럽다고도 했고요. 또한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올해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 국민들이 배려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기념식 보면은 사사건건 좀 날선 비판을 보여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 좀 보셨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어서서 자리를 좀 내어주는 모습, 평소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됐는데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3.1절이라도 이제 그 하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라도 평소에는 여야가 정쟁을 이렇게 거칠게 하다가도 오늘 3.1절은 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위원장이든 좀 같이 악수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은 이게 좋고요. 네. 제가 근데 오늘 그 대통령 기념사 중에 저는 가장 와닿는 게 모든 독립운동은 다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네. 독립운동은 이제 무장 독립운동도 있지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교 독립운동 이것도 이게 평가받아야 돼요. 요즘 이제 건국 전쟁이 100만을 돌파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평가받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힘을 기르자 이런 이제 문화, 교육 이런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와닿는 이런 이제 구절입니다. 강성필 부장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사진 나왔는데 굉장히 좀 웃으면서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나오고 좀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 그리고 안보 특히나 이런 독립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리는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저 두 분이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1대1 대담을 제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금 조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방송사들이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 선거철에 다가오니까 1대1 토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먼저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의 일단은 응답만 남은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 본 대화가 진짜로 오갔을까요? 당연히 오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생방송 토론에 응하겠다, 1대1 배틀 한번 해보겠다라고 방송사에다가 다 답변을 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우리 이거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면서 그런데 우리 예전에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요청했었는데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끝나면 이거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답만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토론 받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이거 안 받을 걸로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요 조선 제일 금이면서 조선 제일 혀를 가진 토론의 달인입니다. 많은 평가가 나왔었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거 한 위원장하고 토론하면요 아주 이제 이거 곤란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방탄 때문에 출마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격당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이제 원희룡 후보나 경쟁자들을 키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 학살, 임종석부터 이제 박용진 경쟁자들을 싹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런 게 토론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방탄 때문에 출마했다는 건 개인 의견이시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 뭐 언변에 있어서는 뭐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좀 평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사될 거라 보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압승.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건요 이 정치 영역도 있지만 문화, 경제, 사회, 국방까지 여러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공은요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하제일검은요 싸움할 때 쓰는 거지 토론은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본인의 어떤 평소의 정치 철학과 경제 관념 여러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우러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어떤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서 국민들께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도 하셨고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으로 붙는다 그러면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압승 뭐 안 받을 거다 이런 많은 전망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어떤 투샷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관심 가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일단은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이라고 많은 좀 세간에 좀 내렸는데 전현희 전 위원장 빼고 두 사람입니다. 추미애 이현주 전 의원, 전 장관. 이분들 전략 공천이 조금 전에 뭐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어디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하남갑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네. 가서 좀 선전을 해달라 이런 당의 요청을 추미애 전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설득으로 영입된 이현주 전 의원은요. 단수 공천될 줄 알았는데 단수 공천 안 됐고요.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 지역구에서 3자 경선을 벌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광명을 같은 경우에는요. 현역 양기대 의원과 김남희 예비후보의 경선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원래 이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신청했는데 예.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하남 갑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미애 전 대표가 거기 가셔가지고 험지 가셔가지고 선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락을 하셔가지고 하남 갑으로 이번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도 이 지역에 자기가 본인이 사회 초년 생활 때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마 응모를 하셔가지고 어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우리 당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재선을 못 오시고 그만두고 이렇게 한 지역이라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아니고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쭉 들으셨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두 사람이 수도권 공천됐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의견이 좀 분분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좀 의외의 지역이다. 지금까지 좀 많이 거론이 안 됐던 지역 같은데 어떤 배경,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야 수도권 여러 군데를 돌려봤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남 같은 경우도요 단체장이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열세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경기 남부 쪽에 가서 한번 국민의힘의 어떤 바람을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용인정 그러니까 전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예. 저는 이쪽에는 어차피 지금 박성민이라든지 이현욱이라든지 우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용인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용인갑은요 지난 21대에서 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이 7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분위기에서도 국민의힘이 수성을 한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많이 열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왜 재밌냐면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의 귀책사유가 있는 곳에는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구의 중구청장은 재보궐에 무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20대, 21대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뇌물수수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구도 저는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 의원이 가서
우리 텃밭도 아니기 때문에 가서 심판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용인정으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추 전 장관은 굉장히 많은 곳에 좀 이름이 오르내렸고 뭐 이런 데서도 실제로 돈 돌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두 분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 배지를 달아주려고요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다 돌려봐도 불리하니까. 근데 그 하나면 이제 신설 지역 두 개 나뉘죠. 근데 그 전에 4년 전에 그 최종윤 예. 이분이 50.77%를 얻었어요. 그리고 대선 때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근소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이제 앞섰던 네.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든 이렇게 배지 달아주려고 전략 공천한 게 아닌가. 네. 이게 무슨 흠집니까? 흠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현역이 됐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이런 하나의 저는 추미애 장관을 그냥 내리꽂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현주 전 의원은 이제 그 원래는 용인갑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원모 비서관이 노니까 윤석열 심판 정권 맞는데 아마 이제 그 용인 정으로 간 거는 이게 정은 이탄희 지역구입니다. 네. 거기 리틀 이재명이라는 우리 이현욱 있잖아요. 이현욱 변호사. 이분이 2402호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영장 의견으로 경찰이 올린 적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분이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박성민 최고위원 젊은 여성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친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을 거기에 내리꽂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두 언급되는 공통점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좀 친문 세력을 비판했다 이런 공통점이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당내에서 이 두 사람을 좀 내세우는 게 좀 오히려 역효과 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네. 반응 뭐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요 이번 총선의 전체 컨셉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전 악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국민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판론이요. 약간 지금 공천 과정에 들어서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천이 끝나면 이걸 제대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후보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도부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호정 변호사님, 일단은 이 두 사람 말들이 많았습니다. 조커가 될까요? 아니면 족쇄가 될까요? 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마 저는 이제 그 인근 지역까지요 피해를 주는 이런 이제 피해다.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남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지역에 어른요 백범 김구 선생의 정손자가 나옵니다. 청년. 근데 옆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오히려 저는 을까지도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만큼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지지층이 협소합니다. 물론 이제 열렬한 이제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찬성할지 몰라도 친명계에서도요. 추미애 장관은 이게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저는 상당히 그 당의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도 이분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제 그 최서원 씨보다 못하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 같은 사람이다. 이 원조 서른 의원이 하기 전에 이현주 의원이 먼저 연산군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처에 아마 이제 반대 엔티 세력이 많을 겁니다. 저는 두 분에게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자분 갈등 파동 파국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문 핵심이라 불리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잇따라 공천 배제되면서 당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장가 기자, 일단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지역 떠나지 않고 어제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재고 요청은 사실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거취를 가지고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고 이 자리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중성동 갑에 공천을 했는데 네.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당에 재고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오늘 의결 내용에는 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자들에게 이거 꼭 물어봐야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서요. 지도부와 공관위, 전략공관이 다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전략위 단독 해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취 가지고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목소리 계속 들어보시죠. 공당에서 한번 공천을 발표를 하고 나면은 엄청난 어떤 문제가 돌발되거나 비리가 있거나 검증에 실패했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꼭 이러셔야만 되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 시대 정신인가? 그 시대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 실장이 탈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물어봤고 그랬더니 본인도 탈당하지는 않겠다.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 난 상태고 이의제기는 했고 이의제기를 뭐 살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의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 왕십리에서 이제 퇴근길 인사를 강행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쭉 들으셨는데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에 전현희 전 위원장을 공천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왜 자꾸 버티느냐, 그만하시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요, 어쨌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당해서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전현희 그 후보도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과정들이 잘 해결이 되면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이 나중에 전현희 후보를 잘 지원을 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당에는요, 위계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번복이 되면요, 전례가 남고 앞으로의 모든 공천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임종석 전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최초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서 이 정도의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면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한 게 맞다. 최소한 경선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당호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임종석 전 실장에 분명히 다른 기회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화면에서 쭉 보신 것처럼 임 전 실장이 서울 왕십역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 보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엇갈리는 것 같은데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뭐라들 나오세요? 파이팅! 힘냅시다! 민주당! 방송 좀 많이 내주세요. 민주당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맞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맞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은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네, 화이팅 해주는 분도 계셨고 우는 분도 계셨고 또 마지막에 또 성동에 말뚝 박았나 뭐 이렇게 항의하고 소란 피우는 분도 계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3.1절이잖아요. 네. 저는 임종석 실장이 이제 그 3.1절의 그 독립운동처럼 평화 시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선거운동으로 보고요. 네. 아마 이제 탈당은 안 할 걸로 봐요. 남아서 이제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리자. 남았어. 그럼 이게 언제 무너뜨렸냐? 3단계 전략이 있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3월 달에 공천 끝나면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민주당 이대로 가면 이게 폭망한다. 이재명 얼굴로 어떻게 선거 치르느냐. 이런 게 여론이 들끓으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1차적으로 3월 달에 한번 이게 당권을 접수해 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게 안 됐을 때는 총선 후에. 네. 어차피 이게 총선은 폭망할 거고 공천 갈등으로.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온전히 책임을 지대고 그때 끌어내리자. 그러면 이게 대안이 우리가 친문이 당권을 접수한다. 이게 2단계고요. 마지막 안 되면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가야죠. 그때도 이제 그 어차피 친문이 결집되면 당의 주인은 친문이다. 친명은 세입자다. 네. 세입자. 왜 우리가 나가느냐.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3단계 단계적으로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내에 남아서 투쟁을 하는 거기에 구심점이 임종석이다. 이래 봅니다. 3단계론.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3단계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한 10% 정도? 저는 그렇게 예상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요. 임종석 전 실장이요.
지금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른 의원, 그러니까 친 이낙연계 인사들하고 달라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의 어떤 본인들이 이렇게 세게 메시지를 내고 극단의 단어를 내면요.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민주당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총선을 망치려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하신 1단계와 2단계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고 네.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3단계 전당대회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당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8월 전당대회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해 주셨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임종석 전 실장 때문에 어쨌든 정작 중송동갑에 전략 공천됐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기다려주는 걸까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 전 위원장은 사실 선거운동을 시작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애초에 전 전 위원장은요, 이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의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당의 결정에 따르고자 이 종로에 대한 출마 의지를 꺾고 결국 전략 공천이 됐더니 해당 지역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 후보인 이 국민의힘 후보로 이 단수 공천된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본인이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 전 위원장 측은요. 당분간 이 지역 이런 활동이 좀 어렵다라면서 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정리가 덜 된 탓이다. 이 사무실 이전조차 종로에서 하지를 못했고 캠프부터 좀 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송동갑 관련한 지역구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지만 결국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임 전 실장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해줘야만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임 전 실장 그리고 이 전 전 위원장 간의 교통 정리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전현희 후보죠. 좀 난감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번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로 오히려 이제 임 전 실장이 체급이 더 커진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서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좀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구심점이 없어서 어떤 공천 못 받은 분들이 어떤 집단 행동 이런 걸 못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문이요? 지금 구심점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친문 주류 세력들 중에 한 15명 정도는 이미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당내 분열이 세지면 본인들의 본선 가도에 악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도권은 1000표, 2000표로 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어떤 의원총회에서도요. 의원들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지금 친문 주류 세력에서는 이번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어떤 파급력이 조금 잦아드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선은 살아남는 자의 무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22대가 되면 이제 살아남은 친문 세력들이 있고 또 친명 주류 세력들 중에서도 사실 원류를 따져보면 친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연대를 해서 나중에 친문 세력이 당의 주류로 다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앞서 이제 좀 임 전 실장이 좀 잔류할 거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럼 구심점이 실제로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심점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고양이 시켜가지고 좋아요를 통해서 사천하지 마라 SNS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은요, 마음속 심정은 어떻냐?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아마 이게 설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친문을 학살할 줄 나도 몰랐다. 아니 내를 찾아와서는 명문정당 만든다고 우리 통합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친문을 다 치내느냐? 아마 이게 그래서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런 게 심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적정한 공천이 마무리될 어느 시점이 되면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 비례는 조국 신당을 찍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따라서 저는 친문의 구심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 시점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친문계 현역 홍영표, 기동민 의원 컷오프 했고요. 친명으로 불리죠.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하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많은 뭐 반발 얘기를 뭐 비판을 들어도 마이웨이 공천 이대로 네. 쭉 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지속되고 있는데 탈당이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친문계 현역 의원인 홍영표 의원 그리고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홍 의원 측은 즉각 반발을 하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홍 의원은 SNS에서 이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라면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다음 주 중 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형평성과 공정성, 일관성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면서 이런 국민들, 당원들 또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 나올지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도가?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당의 기준이 과연 그것입니까? 홍영표 의원도 경쟁력 부족해서 제외된 걸로 그건 아닙니다.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쭉 들으셨는데 마지막에 안규백 위원장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손혁 변호사님. 홍영표 의원 경쟁력이 부족해서 제외된 거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하고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부족한 게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마 근데 이분이 친문의 구심점이에요. 임종석 실장은 이제 배지가 없잖아요. 네. 근데 배지를 다른 친문 의원들의 구심점이 홍영표입니다. 친문 좌장으로도 불리죠. 그렇죠. 옛날에 송영길 대표하고 당대표 경선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아마 친문 와해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자른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홍영표는. 그리고 이제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라임 사건으로 1억 200만 원 재판인데 예. 1억은 이게 다투고 있거든요. 200만 원 양봉만 인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례 이수진 의원입니다. 비례 이수진 의원도 500만 원 받아서 이게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비례 이수진은 성남의 윤영찬 의원하고 경선하잖아요. 근데 같은 라임에 돈 받았는데 나도 이게 1억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양복 200만 인정하고. 예. 근데 왜 이수진은 기회를 주고 기동민에게 컷오프 시키느냐. 이게 형평이 안 맞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원만 총 8명이다. 다음 주에 홍영표 의원도 입장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민주연대 조직해가지고 세력화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세력화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분들이요, 만약에 그 호남, 우리 민주당의 텃밭에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다면 일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 아시다시피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1000표, 2000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갈리는 곳이에요. 팽팽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나오든 무소속이 나오면 그 여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해를 입히는, 그래서 본인도 당선이 안 되고 오히려 민주당만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로서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본인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선택을 과연 할까 의문입니다. 장가 기자, 어제 조국 신당이요 얼마 전까지 당명을 놓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당명이 어제 결정이 됐어요. 뭐죠? 그렇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인데요.
당명에 이 조국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고집을 하더니 네. 결국은 이 조국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국을 넣어서요. 혁신과 신당을 동시에 부각하는 이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거죠. 당 상징색은 파란색인데요. 사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상징색과 좀 유사한 색상이죠. 트루 블루는 광주 하늘을 상징하고요. 이 코발트 블루는 백두산 천지, 그리고 딥 블루는 독도 동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쭉 한번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당색 그 로고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네. 느낌도 있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니블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니블루와 좀 파란색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좀 바뀐 민주당 로고죠. 네. 좀 모양도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국 신당 참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예, 조국 신당을 하는 앞에 혁자를 넣어서 혁자를 넣었어요. 예, 보통 이렇게 신당이라고 할 때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신당이라는 이름이 이제 가칭이고 이제 새로운 정당명이 제대로 정해지면 사실 또 정당명이 어색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에서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창당을 했으니까 어쨌든 삼지대를 열고 또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자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민주당에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왜? 민주당은 이미 비례연합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갔지만 광주 하늘을 상징한다. 그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광주 하늘 갑자기 짚은 건? 이게 그 과거에 이제 뭐 조국의 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잖아요. 사태 때요, 이른바. 그럴 때 이제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또 그 지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보면 조국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지역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서 광주의 하늘이라고 조금 상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호남 쪽 하면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미래가 또 진짜 민주당을 좀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호남이랄지 전국 구도에서 제3지대 얘기할 때 두 당의 경쟁 구도 얘기 안 할 수가 뭐 서로 이제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먼저 저는요, 그 이낙연 신당이요. 저는 이 같은 호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을 공략하려는 어떤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정말로 이 신당이 잘 되길 바라는데 이 신당이 잘 되려면요. 중도 무당층 그리고 그 양당 거대 양당에 실망한 이 중도 무당층을 공략을 해야지 확장성도 생기고 그 확장성이 커졌을 때 전통적인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일부 이탈해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를 계속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야권의 포션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호남 지역, 특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광주 어떤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어쨌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이준석 신당과 합당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바로 열흘 만에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 삼지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기대가 많이 지금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조국 신당으로 지지율이 좀 옮겨가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낙연 신당도 조국 신당도 저는 잘 돼야지만 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더 힘이 보태질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최근 불거진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단의 갈등에 대해 전 축구대표팀 차범근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제36회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차 전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따끔한 충고를 전했는데요. 이 겸손과 희생을 중시하는 동양적 인간관계가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무기라며 이강인의 부모님과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우리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 같은 주장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후배의 잘못은 감싸고 공은 치하하는 참 선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한 차 전 감독의 당부처럼 누구든 결국 인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실력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 하면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약 9천억 원의 계약을 맺으며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타니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이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길 원한다. LA 다저스에서 새로운 팀과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지만 인생에서도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며 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열애설도 없던 오타니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에 일본에선 이 소식을 속보로 띄우기도 했다죠. 오타니는 아직 미숙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오늘 취재에 응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오타니의 고등학교 시절 쓴 인생 계획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계획표엔 26살에 결혼하겠다고 써 있었는데 결국 4년 늦게지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가 다음번엔 또 어떤 계획을 이룰지 궁금해지네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가 조만간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정해지자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4월 초에 떠나는 푸바오는 약 한 달간 건강 및 검역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 3일까지만 입장객과 만나게 됩니다. 푸바오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국민 스타였던 만큼 떠날 때도 국보급 대우를 받는다는데요. 이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떠난다는 푸바오. 특별 우리와 무진동 트럭까지 준비됐고요. 판다 할아버지 감초런 사육사도 비행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푸바오를 걱정했던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디서든 행복한 판생을 살게 될 푸바오를 응원하며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푸바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